자기 실천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 재론하지만 논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에 내가 포착하려고 하는 이 자기 실천이 시대에 내가 포착하려고 하는 이 자기 실천이 형성되었다고 결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뭔가 새로 출현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게다가 나는 이 자기 실천이 이 시기에 완전히 새로운 바를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일로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끝난 것도 아니고 노을이 막 지고 있는 고시 고시기 거기에 아주 미묘하게 세네카나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게 로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해. 근데 철학은 지금의 이 사회학이든 철학은 누구를 배제시켜요? 로마 철학을 배제시킨다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방식. 이 철학사는 뭘까? 이 노을이 지는 시기를 정말 중요한 뭐가 출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무엇이 열매 맺고 있는데 그죠? 모든 시작은 모든 무언가의 끝이죠. 니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열매는 누군가의 씨앗이라. 그러니까 최고의 결실이 다음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열매. 아까 생각해보세요. 열매가 떨어져. 썩어야죠. 썩어야 씨앗이 되죠. 그래야 새로운 시기가 일죠. 그래서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패야말로 새로운 열매의 증거이자 새로운 씨앗의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패. 그게 그 말세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가장 희망.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새로운 씨앗이 여기 숨을 쉬고 있구나. 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극도의 낙천주의. 저 극도의 긍정성. 이 니체가 보여주는 특징이죠.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시대의 오랜 역사의 끝에 혹은 역사에 뒤이어서 이 지점 정오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푸코의 방법론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99도 막 이런 거. 단지 이 시대의 오랜 역사 끝에 혹은 역사에 뒤이어서 즉 1세기와 2세기의 사람들은 차원이 광범위하고 풍요로우며 그 범위가 어떤 불연속적 단절을 보이지도 않으며 다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상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기 수양과 자기 실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극점에 올라왔어요. 이 말인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의 편의성, 가시성, 가독성 때문에 이 시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혁신을 대표한다고 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열매가 그냥 가장 충실하고 튼실하게 만들어진 시기. 그래서 잘 보여. 이게. 네. 이미 아무튼 나는 마테시스와 아스케시스의 오랜 관계사나 피타고라스 주의에서 이미 발견되는 보행과 수련의 긴 역사를 연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1세기와 2세기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아주 놀랍다고 생각되는 바를 즉각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나 그죠? 마테시스의 관점에서 즉 인식, 세계의 인식, 자기 인식 등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가하는 실천과 수련의 관점에서 자기로의 전향을 구상하는 순간부터 인식적인 게 아니라 실천과 수련의 관점에서 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의 질서가 아니라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법, 규칙, 규범. 그러니까 알미다, 진리다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수행해라, 수련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알매 체계와는 다른 면에 있다. 넘어서 뭐가 자꾸 떠올라요? 법, 규칙, 규범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질서 속에 위치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스케시스, 즉 자기에 의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실천, 자기에게 가하는가의 실천을 기초하는 원칙에서 법을 기초하는 1차적인 신급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스케시스가 결과시키는 엄격성, 포기, 금기,
좀스럽고 엄격한 명령 효과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세계에서 고행을 특징 짓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특질 가운데 하나이며 왜냐하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서양인인 우리에게는 더욱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아스케시스는 이거와 지금 대별하고 싶은 거죠. 법의 복종으로부터 결과되는 것이 아니다. 아스케시스. 우리가 수행, 금욕, 고행, 수행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법에 종속된, 법에 예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가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주체가 된다는 건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한 사회에 그 사람의 행위나 말이 의미가 있을 때 그를 주체라고 부르죠. 그죠?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그 사회의 주체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서양 철학 입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떠들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면 이 서양 철학의 주체가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 행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관계성을 진동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관계성을 일으키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막 풀어헤치려고 하거나 그 관계성을 이렇게 막 흔들어야지 주체가 돼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한 주체가 된다는 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법의 체계, 규범의 체계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하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수가 막 나와가지고 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아. 돈을 벌고 있지 않아. 실업자야. 그런데 나가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가서 막 얘기를 한다. 그럼 일단 네 앞가림이나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 우리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 어떤 그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정상성이 될 텐데 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 안에 복종을 할 때, 이걸 받아들일 때, 사람이라면 이 사회의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런 건 해야지. 그런데 고행과 수행은 이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락방을 다 얘기 드릴 수 없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법에 대한 복종이 뭐를 만든다? 주체를 만든다. 그 기술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법의 복종으로부터 결과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나는 지금 자본주의에 너무 잘 복종해. 주체가 되려면 돈 많아야 돼. 집은 40평이어야 돼. 50평이어야 되나요? 차는 벤츠여야 돼. BMW여야 돼. 나는 정말 이 사회가 말하는 정상성의 최고에 오를 거야. 그 피라미드 끝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무엇보다 이 사회의 주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그 밑에 뭐라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스케시스는 그런 주체와의 양식과는 다른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진실의 실천이죠. 뭘까? 이거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 진실이에요.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건 진실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까? 진실의 실천. 포코한테 자유. 특히 니체한테 자유는 이거 니체로부터 갖고 온 거죠. 니체의 자유는 진실의 실천. 자유롭다. 저 법 안에서 내가 저 법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저 법 안에 살겠다. 이게 아니다. 그런 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진실의 실천일 수 있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접근을 쭉 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스케시스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할 때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마테시스와 관련해 논의하던 바와 아스케시스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하려는 바와 비교하겠습니다. 친숙한 우리의 사유 범주들 내에서 주체와 인식의 관계를 논의하게 될 때 제기되는 문제, 우리가 주체와 인식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세계의 어떤 다른 요소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유형의 인식을 주체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어서 다른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것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무엇이 아니다라는 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게 확률이 더 높거든요. 뭐다는 딱 맞춰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안경은 물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래. 뭐가 아니래. 이게 뭐야?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지금 우리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럼 그런 질문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어떤 사유의 흐름이 다르길래, 사유 해결이 어떻게 다르길래 그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은 생각을 했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 여기죠. 뭘까? 뭘 전제로 해야 될까? 전제를 탐색해봐야죠. 보세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있죠? 그죠? 요 방식을 누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 인간한테도 주체, 나한테도 작용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보여줬는데? 뭐가 다르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세계와 내가 그렇죠. 세계와 내가 다르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이 인식을 여기도 써먹을 수 있어라는 질문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의 출현이에요? 인간과학의 출현이죠. 예전에 인간과학이 따로 필요했어요? 없었어요? 이런 거 고민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만 특정해가지고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고 인간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따로 있나? 없어요. 자연과 인간과 세계와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린 그 밖에 있지 않아요.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우린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 그걸 왜 질문하냐고. 그렇잖아요. 이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과 이거지. 근데 다르다. 인간과학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인간과학. 그죠? 자연과 뭐가 분리됐다. 인간이 혹은 문명이 다르다. 이걸 전제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신 분석학의 출현. 인간을 다루는 심리학, 개 심리학, 고양이 심리학 이런 거 없죠? 심리학의 기본은 뭐예요? 인간의 심리죠. 그죠? 심리. 정신 분석. 인간학의 출현. 우리는 주체와 인식 간의 관계 문제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체의 대상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가지고 내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너무 평범한 말이어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역사적이라는 느낌이 없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네. 나를 대상화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의 질문이 인간과학의 질문 방식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뒤로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런 거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체 세계의 인식이라는 관계의 문제를 제기할 때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뒤로 넘어가세요. 주체 안에서 주체의 경험 안에서 주체의 구원을 위해 일정한 영적인 형식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변형시킬 필요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바로 이 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주체의 영적인 방식화. 이게 아스케시스라는 거예요. 진실의 실천. 주체의 영적인 방식화. 이런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대 세계에서
얘를 심청이가 있다고 해봐요. 심청이. 그럼 심청이는 어떤 주체가 되고 싶었을까? 그러면 이 영적인 실천, 이 영적인 방식화 이거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느낌이 이런 거예요. 심청이의 이 자기 완성은 그 존재 자체가 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효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효 그 자체. 이게 존재의 완성. 어떻게 하면 효 그 자체가 될 수 있어. 우리한테는 내가 돼야지 어떻게 효가 되려고 그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계의 법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법 그 자체. 예를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방식화라는 게 주체의 영적인 방식화라는 거. 효를 얼마나 알까? 효라는 게 뭘까? 이거를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효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 자신이 그냥 효야. 그러니까 심청이 이꼴 뭐죠 그냥? 효라는 덕이죠. 그렇죠? 그냥 굉장히 투명하게 그래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다른 거를 넣지 않는다고. 내밀한 비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효예요. 그냥 그걸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상태거든요. 자, 지금 아스케시스 그 밑에로 넘어가서 몇 가지 중요한 걸 읽어볼게요. 그 밑에로 넘어가서 그 밑에 문단에 중간쯤에 보면은 요컨대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찾으셨나요? 요컨대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신이 진실된 바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실천하며 수련하는 한에서 주체는 어떻게 적절히 행동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하는 바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있어야 하는 바대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자유예요. 자유는 이 상황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 시공간과 이 인연 조건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거를 할 때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거야. 이게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감각이 달라요.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이 진실의 실천, 파르헤지아 문제랑 연결해서 조금 더 볼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자유의 상관 너무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게 뭘까? 내가 주체가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뭘 떠올리는가? 이거 되게 남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안에가 없어요. 그래서 쭉 밑에 보면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우리 근대인이 이 문제를 법질서의 주체의 예속으로 이해하는 반면 이게 철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주체의 예속으로 이해하는 반면 그리스 로마인은 자 이거예요. 진실의 실천을 통해 주체를 최종적인 목표로 구축합니다. 힌트를 이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니체가 쇼펜하우어에 대한 글을 써요. 그러고 나서 저 그 말이 너무 멋있었는데 쇼펜하우어를 초반에 쇼펜하우어를 자기 스승으로 모시잖아요. 쇼펜하우어가 니체를 제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모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앞으로 날마다 쇼펜하우어를 증명할 거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철학으로 살겠다는. 그게 니체가 증명하는 방식. 누군가의 철학을 증명하는 방식은 그 안에 있는 분석과 논리적인 것들을 따져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철학으로 내가 멋들어지게 살아보이겠다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걸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증명하겠다. 진실의 실천 이런 느낌.
그래서 뒤로 이제 쭉 넘어가면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아스케시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뭐랑 관련해서 나오죠? 파라스케이오 그 장비라고 하는 말과 해서 348쪽부터 나오죠. 파라스케우에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올 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그거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348쪽부터 349에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거를 뭐와 비교한다는 거죠? 운동과 뭐와 비교하지 않고 춤과 비교하지 않고 그럴 때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라는 걸까요? 그 349쪽 위에서 그는 무슨 훈련을 하지요? 여기부터 볼까요? 그는 무슨 훈련을 하지요? 그는 모든 가능한 동작을 훈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쵸? 레슬링 선수는 그쵸? 레슬링에 관련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다 펼쳐 보이는 게 관건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의 지금의 삶의 체계가 무한으로 갔잖아요. 무한정하죠. 마구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보사회 그런 느낌을 주죠. 다 알아. 다 아는 게 좋아.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앞에서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호기심.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저것도 알아야 될 거. 이거는 배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배움.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의 배움은 막 박학다식한 거잖아요. 막 다 먹어치워야 되죠. 다 알아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헬레니즘 시대. 왜? 너한테 필요한 거를 알면 돼. 너한테 필요한 근원. 마치 이런 거죠. 보험 들듯이. 보험을 다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예를 들면 가족력이 뭐 간 쪽이 안 좋아. 그럼 간이랑 관련된 요걸 특화해서 들겠죠. 뭐 당뇨가 안 좋아. 그러면 뭐 그렇게 하듯이. 예. 물론 요새 무슨 종신보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요거 자체가 특이한 알매 배치예요. 다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알면 돼. 근데 우리는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자기 숨 차지고 어려워지고 딱 게임이죠. 판 클리어하기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삶을 증명해 준다고 믿어요.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어려워질수록 이게 전문가들이 겪는 사회화적인 삶의 방식이죠. 의사들이 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도 그래요. 왜 알고 싶어? 이거 몰라요. 점점 더 어려운 걸로 가요. 시시해 보여. 점점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요. 왜? 이거 그냥 호기심.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공부하는 자의 자세 중에 버려야 될 것 제 1번이 호기심을 버려. 기웃거림. 집중하지 못하는 거. 내가 어느 방향 위에 서 있는지를 놓치는 거. 야, 내가 효의 최고의 효 그 자체가 되겠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가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면 춤을 따지고 있어. 춤도 좀 궁금한데? 의미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효도 좀, 춤도 좀, 그죠? 그 다음에 뭐 자해도 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운동선수라는 말.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양식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로고이. 이거 350쪽으로 넘어가. 뭐냐면 암송의 이 역사예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책이 돼야 돼요. 장비를 갖춘다는 게 뭐냐? 내가 책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문제라고요. 로고이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으로 실존하는 엄표들로 채워야 돼요. 나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 번째 존재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355쪽에. 자, 구조하러 언제든지 불러와줘야 돼요. 자, 장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부의 특징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푸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의 특징은 이런 거여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두 번째, 로고스. 내 존재 자체가 어떤 담론을 물질적인 엄표를 새기고 있는 거고 그거에 되는 거고 그건 마치 근육에 있듯이 수중에 있듯이 내가 부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로 대답해줘야 돼요. 이 느낌. 자, 여러분들 푸코를 공부하세요? 나 친구하고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푸코가 빡! 도와줘, 푸코! 그럼 푸코가 딱 나서 친구하고의 권력관계는 말이지. 넣어서. 그 순간에 그 로고스가 주체로 변하죠. 그쵸? 그렇잖아요. 나는 구조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해서 불러지는 거예요. 이 느낌. 이게 지금 주체와의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 도와줘요 푸코, 도와줘요 부처님, 도와줘요 예수님. 그때 그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끌어줘요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엄표들, 담론들, 로고이 말이 온다는 거예요. 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는 그 장비, 이 시스템, 이 메커니즘을 뭐라고 과거에는 불렀냐면 기억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기억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에 누구 들어있어요? 기억에 뭐 들어있어요? 정신분석학은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근친상간과 받지 못한 상처와 나의 작은 어디 갔으며 우리 엄마는 나를 왜 때렸어? 들렌즈가 표현한 로렌스의 이야기를 따르면 더러운 작은 비밀이 들어있죠. 그 안에 어디? 우리의 장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이디푸스도 마찬가지고 호메로스에 나오는 것도 보죠. 기억, 누구를 불러내서 말을 해요. 기억의 신을 불러내요. 메모리, 여기 나오는 뭐라고 나왔죠? 마눔, 이거 메네메 이렇게 말하는 이게 메모리예요. 뮤즈 신들도 이거죠. 이 기억의 신이에요. 기억의 신. 근데 우리한테 너무 이상해요. 기억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뭘 잘 저장하고 있거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이런 걸로 기억이죠. 아니에요. 그리스와 헬레니즘에서 기억이란 덕의 저장고예요. 덕의 저장. 완벽한 덕의 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걸 불러내겠다는 거. 그걸. 그게 기억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우리는 기억을 돌아보면 온통 상처 투성이에 그런 식으로 더럽고 그런 식으로 암울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의 무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뮤지신이라든지 막 이런 거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뭔가 이런 느낌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아스케시스로서의 이 새로운 삶의 측면,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좀 봐보시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아우렐리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목적 이 1.2에서 그런 색깔들을 특히 세네카와 비교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